불고기를 앞두고 오늘도 전국 10여 곳에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충남 홍성에 발생한 산불은 강한 바람에 재확산되면서 이틀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은 한일 회담이 굴욕 외교였다고 비난했고 한덕수 총리는 큰 돌덩이를 치운 것이라며 맞받았습니다. 제주 4.3 희생자 추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총리 대독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 불참이 정권의 민낯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남부지역 강수량이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심해지면 댐 밑바닥에 있는 죽은 물까지 끌어쓰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강남 납치살인 사건에 또 다른 공범 1명이 추가 입건됐습니다. 피의자 3명은 구속됐는데 금전관계가 얽혀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장동 사업 당시 화천대유의 법률 자문료 지급 내역을 입수했습니다. 자문료로 36억 원을 썼는데 검찰 출신 정관 변호사 이름이 다수 올라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카페인 섭취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학교 주변 편의점에 부작용을 알리는 주의 문구를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전국에 산불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제 36건에 이어서 오늘도 전국에서 10여 건의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충남 홍성군 서부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밤샘 진화 덕에 불길이 잡히는가 싶더니 오후 들어 강풍을 타고 불길이 다시 세지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구자연 기자, 이재민들도 많이 발생했다면서요? 네, 홍성 산불은 한때 진화율이 70%를 넘어서면서 오늘 중으로 큰 불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낮부터 순간 최대 초속 12m의 강풍이 불면서 불길이 다시 거세졌습니다. 산불이 확산하면서 진화율이 다시 50%대로 떨어졌다가 지금은 60%대로 소폭 올랐습니다. 해가 지면서 진화헬기는 모두 철수했고 산림당국은 현재 공중 진화대 등을 투입해 야간 진화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림 피해는 축구장 1,500개 면적인 1,130헥타르가 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아직 없지만 이틀 동안 주택 32채와 축사 등 시설물 60여 채가 불탔습니다. 산불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주민 230여 명이 이틀째 인근 학교, 체육관 등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머물며 산불이 꺼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전국이 지금 산불 비상인데 어디에서 불이 났습니까, 오늘은? 네, 오늘 하루만 1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하루 발생한 30여 건의 산불을 포함하면 이틀 동안 전국에서 40건이 넘는 산불이 이어진 겁니다. 오늘도 충남 당진과 옥천, 전남 한평과 순천, 경북 영주 등 전국에서 산불 11건이 속출했습니다. 한평과 영주에서는 산불이 번지면서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한평 산불이 인접한 농협 주류 공장까지 불이 번지면서 시설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조특보 속에서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행히 내일 저녁부터는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비는 목요일까지 중남부 내륙 등지에 최대 60에서 80mm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남 홍성 산불 임시대피소에서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예, 홍성 산불이 번지면서 주민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맹렬한 기세로 민가와 축사를 집어삼켰고 인근 학교까지 위협했습니다. 주민들은 불길이 마을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양동이로 물을 퍼나르며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바람의 기세가 워낙 강해서 이틀째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홍성 산불 피해 상황은 노도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에서 시작된 불길이 민가를 집어삼킵니다. 소방관이 물을 뿌려 불길을 막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불이 붙은 전선에선 시퍼런 불꽃까지 튑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민가는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처음이래요, 다. 저쪽 너머에서 불이 번쩍, 저쪽에서 번쩍 막 이러면서 불이 사서 올라오더라고요.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산불이 번지면서 주민들은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마을 회관 등지에는 이틀째 2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불이 이렇게 확산되니까 그냥 참 미처 생각도 안 한 무들 사이에 그렇게 불이 달라붙더라고요. 바람이 막.
산불은 휴교령이 내려진 중학교 코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교사들이 양동이로 물을 뿌리고 불길을 차단하고 중요한 서류를 옮기며 애태우기도 했습니다. 가축들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돼지 800여 마리를 잃은 농민은 한숨만 내쉽니다. 소방차가 와서 이제 진화하면서 끈이 다 이미 탄 상태고 돼지는 다 죽었고. 충남 홍선 산불로 지금까지 주택 32채와 축사 4동 등 시설물 67채가 불탔습니다. 마음이 찹찹하죠. 앞으로가 이거 다 이거 수리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 대전 산불도 이틀째 확산되면서 인근 요양시설과 장애인 시설 등 15곳에 입원해 있던 800여 명의 거동불편 환자들도 6개 시설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서울 인왕산에서도 어제 오후 큰 불이 났는데 25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축구장 21개 면적의 산림이 잿더미가 됐고 인근 지역엔 아직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인왕산 화재 현장은 윤서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소방대원이 시꺼멓게 탄 숲에 물을 뿌리고 군인도 물통을 들러매고 잔불 진화에 나섰습니다. 인왕산 중턱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하루가 다 되도록 여전히 곳곳에선 연기가 피어오르고 매캐한 냄새도 진동합니다. 불은 보통 어마어마하지. 무섭지. 서울 도심 인왕산에서 발생한 화재는 축구장 21개 면적인 임야시 5.2헥타르를 태우고 오후 1시 반쯤 꺼졌습니다. 건조한 날씨에다 불길이 화강암 틈새를 타고 번지면서 불을 완전히 끄는 데까지 하루 넘게 걸렸습니다. 산불은 강풍 영향이 있고 있잖아요. 네. 접근이 가능해야 물을 뿌릴 수가 있는데 그동안 서울 시내에서 간간히 발생한 산불 피해 면적이 1헥타르 안팎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피해가 큰 수준으로 198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이번이 최대 규모였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은 산불이 집으로 옮겨 붙지 않을까 밤새 전전긍긍했습니다. 이곳 개미마을에는 이처럼 불에 잘 붙는 나무 판자나 조리식 판넬로 지어진 집들이 많아 산불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매콤하고 목에 꽉 캥기면서 어디도 아플 정도로 이제 공기가 탁하고 목을 다 갱겼지 완전히. 경찰과 소방당국은 등산객 출입을 금지하고 발화 지점 등을 조사 중인데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제주 4.3 사건 75주년을 맞아서 정치권은 제주도에서 다시 충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가 대신 읽은 추념사에서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냈지만 민주당은 현장에서 최고위원 회의까지 열어서 윤 대통령의 불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75주기를 맞은 제주 4.3 추념식은 희생자를 기리는 1분간의 묵념으로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가 대독한 추념사를 통해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강조했습니다.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그 유가족들의 아픔을 국민과 함께 어루만지는 일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지난해 4월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했던 윤 대통령이 불참한 데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같은 행사에 매년 가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이 있었다며 올해는 총리가 가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엑스포 실사단 면담 일정으로 불참했고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지도부 일부가 참석했습니다.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 관련해서도 우리 당력을 쏟아야 되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제주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윤 대통령 불참을 비판했습니다. 아마도 내년엔 총선을 목전에 두고 표류의식에서 얼굴을 비출 겁니다. 이것이 제주 4.3을 대하는 윤석열 정권의 민낯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전 추념식 대신 오후에 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밀어붙인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움직임을 보이자 국회에서 삭발식을 열었습니다.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논의가 있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서 후쿠시마도 항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광우병 수준의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신유만 기자입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500여 명이 양곡법 거부권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칩니다. 신양안보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민주당은 이곳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3일 만에 또다시 정부 규탄 대회를 열고 릴레이 삭발식도 진행했습니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마땅히 탄핵을 받아야. 퇴출되지 않으려면 윤석열 정권 양곡관리법을 조속히 공포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양곡법이 시행되면 2030년 한 해 남는 쌀이 현재의 3배인 60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쌀을 사들이는데 1년에 최소 1조 4천억 원이 들어가는 셈입니다. 쌀값 안정이 법안의 목적이지만 빵을 찾는 식습관 변화로 쌀 소비량은 계속 줄고 남아도는 쌀은 급증하면서 쌀 가격 하락도 불가피합니다. 예산이 쌀에 집중되면서 밀과 콩과 같은 농업 분야나 축산 분야는 차별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단 소속 민주당 의원 4명이 6일부터 후쿠시마를 방문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실과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없다고 수차례 확인했는데도 사드와 광우병 수준의 괴담을 퍼뜨린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의 가짜 뉴스에 동조하고 일본을 돕는 친일 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민주당의 공세는 국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인 오늘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굴욕 외교라고 주장하며 공격을 퍼부었고 실장 사퇴로까지 이어진 국가안보실 사태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은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보도를 한 일본 언론에 대해 정부가 언론에 강하게 항의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안전과 과학이 최우선 순위를 갖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어떤 항의와 어떤 정정보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정책을 명확하게 가지고 집행하는 것보다는 그 우선순위는 적다. 외교 채널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그 입장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검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필요하면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라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와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대일 외교가 굴욕 외교라는 비판에 대해선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결단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굴욕적으로 이렇게 해법을 갖다가 바쳤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일본에게 받아와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큰 돌덩이를 치웠고 이제 그러한 돌덩이를 치운 노력을 토대로 해서 이제 하나하나를 다 논의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공방이 오갔는데 민주당은 사흘 전 공개된 북한 인권 보고서의 정확성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증언이라고 하면은 주로 과거 기억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사실 팩트와 좀 가장됐을 수도 있고. 이제 신문관들이 탈북자를 수없이 조사를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증언이 좀 더 과장돼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배제를 하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유지를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도 여야 간의 공방이 오갔습니다. 특히 한동훈 법무장관이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 범위를 늘린 검수원복을 폐지하라는 야당의 공격에 한 장관이 맞받아치면서 설전이 벌어졌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당은 헌재가 검수완박 법안의 유지를 결정했는데 검찰 수사 범위를 늘린 검수완복 시행령은 왜 없애지 않냐고 시행령 쿠데타라고 한동훈 장관을 몰아세웠고 한 장관은 헌재 결정에 문제가 많다면서 반박했습니다. 검사 수사 개시 시행령, 이거는 입법권을 무력한 시행령 쿠데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법한 시행령이고 거기에 대해서 법제처도 문제없다고 했고 몇 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왜 되돌려야 하는 것이죠?
또 법무부가 시행령을 만들면서 검수완박 법안의 등자를 법안 취지와 달리 광범위하게 해석했다며 국어 사전을 보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공세를 폈습니다. 초등학생도 그렇게는 국어사전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 법무부 장관님은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 같아 보입니다. 제가 보는 국어사전하고 다르신 것 같은데요. 취지에 맞춰서 부패와 경제 범죄를 재조정한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단순하게 위증과 무고 같은 사법 저해 사범 관련 사건만 추가한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기획수사 아니냐는 공방도 오갔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던 법무부 장관이 석 달 동안 기소도 못하는 검찰을 두고 봤어요. 녹음까지 있어가지고 그 지금 나와 있는 6천만 원 뇌물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증거가 탄탄한 상태고 이 정도 사안이면 구속할 수 있는 사안이고. 야당이 추진 중인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쌍특검 추진에 대해 한 장관은 특정인 방어를 위한 게 아니냐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김만배 씨가 대표인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며 법률 자문료로만 36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까지 지급했는데 검찰 고위직 출신 소위 전관 변호사가 수두룩했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지급된 자문료의 상당액이 실제 자문 대가가 아니라 이른바 보험료 성격이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화천대유 법률 자문료 지급 내역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의 법무법인을 포함해 이른바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법조인 3명이 눈에 띕니다. 고검장과 국정원 차장을 지낸 고위직 전관도 여럿 보입니다. 내역에 등장하는 법조인과 법무법인은 34곳, 지급액은 36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에겐 매월 330만 원에서 1,100만 원씩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대출 편의를 봐주고 200억 원대 대장동 상가 땅 등을 받기로 한 의혹을 받는 박 전 특검의 법무법인은 자문료로 모두 1억 1,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박 전 특검이 고문료로 받은 2억 5천만 원과는 별개입니다. 화천대유 관계자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 씨가 친분에 따라 자문 계약을 맺고 액수도 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찰이 박 전 특검 법무법인 관련 자료가 없다고 추궁하자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실제 자문받은 적이 없다고도 답했습니다. 처벌받지 않을 목적으로 힘 있는 사람에게 보험을 들거나 하는 방식으로 돈을 줬다, 로비를 했다. 이게 의혹의 핵심이거든요. 검찰은 이렇게 지급된 자문료 가운데 대가성이 있는 돈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주요 산유국들이 기습적인 감산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제 유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올라가면 어느 정도 잡혀가던 물가가 다시 들썩일 수밖에 없어서 당장 미 연준이 금리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유경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산유국 합의체인 오펙 플러스의 기습 감산 발표에 국제 원유 시장이 다시 출렁였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년 새 장중 최고인 8% 오르며 배럴당 81달러를 웃돌았습니다. 다음 달부터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 50만 배럴을 포함해 116만 배럴을 추가로 줄이겠다는 건데 지난해 감산 규모 등을 더하면 모두 366만 배럴, 전 세계 원유 수요의 3.7%에 달합니다. 지속적으로 증산을 요구해온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은 막아야 한다고 본 겁니다. Deliver the marginal barrel and that they're able to balance the two, both supply and demand to achieve a targeted price. 각국이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이번 감산 조치가 인플레이션에 다시 기름을 붓는다면 미 연준이 금리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이미 1.5%포인트로 벌어져 있어 우리에게도 부담입니다. 미국 연준이 생각했던 것보다 통화 정책을 좀 더 긴축적으로 강하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그러면 이제 금리 격차 때문에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를 어느 정도 좀 올려야 되고 고물가에 경기 침체 우려 등 악재가 겹친 우리 경제에 새로운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국제유가가 다시 올라가면 전기, 가스 요금 인상을 둘러싼 정부의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상 보류를 발표한 데 이어서 산업자원부와 한전의 점검회의가 돌연 취소되면서 요금이 결국 동결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한전과 가스공사가 요금을 올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정부는 그런데도 왜 고민하고 있는지 최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원가 회수율은 70%입니다. 손해보는 30%는 한전이 채권을 발행해 메우고 있는데 올 들어 발행한 한전채는 8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보다 1조 원 이상 많습니다. 문제는 전기요금 동결로 한전채 발행량이 늘면 국채로 여겨지는 한전채로의 쏠림 현상으로 채권 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채권이 제대로 이제 융통이 안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기는 회사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더욱이 적자가 5조 원을 넘으면 채권 발행 한도를 초과해 내년에는 한전채 발행조차 불가능해집니다. 이 경우 전력 구매 대금이 부족해 전력 공급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가스공사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요금 인상으로 적자가 누적되면 미수금이 4조 원 이상 늘어나 13조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미수금 이자만 하루 13억 원입니다. 지금이 아마 골든타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름 전력 수요가 또 늘어날 것이고 갈수록 점점 올리기가 어려울 텐데. 여당과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인상을 보류했지만 적자와 미수금 누적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네, 서울 강남에서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한 피의자 3명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범행 동기는 조사 중인데 피해자의 코인 회사에 투자했다가 수천만 원을 잃는 금전 관계가 얽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범 1명도 추가로 조사 중입니다. 정은아 기자입니다. 남성 3명이 잇따라 경찰서 유치장을 나섭니다. 납치 살해 벌인 이유가 뭡니까? 피해자나 유가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살해한 일당 3명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강도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이들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족에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2020년 피해자가 근무하는 가상화폐 회사에 투자를 했다가 8천만 원가량 손실을 본 적이 있다며 그 회사에서 잠시 일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몇 명이 사주했습니까? 투자 피해봐서 앙심 품은 겁니까? 경찰은 공범 1명을 추가 입건했습니다. 이 남성은 승용차를 사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해 여성 미행 등에 가담했다가 범행 직전 그만뒀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고액의 가상화폐를 노린 조직적 범죄로 보고 피의자 소유 계좌 등 자금 흐름과 함께 공범이 더 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있습니다. 이들은 돈을 노리고 범행했다면서 납치 6시간 만에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또 서로 치밀하게 역할 분담을 했으면서도 정작 범행에는 자신의 명의로 된 차를 이용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정황들을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들이 피해자를 납치한 건 지난달 29일 밤 11시 46분입니다. 용인을 거쳐 충북 청주 대청댐 인근 야산에서 시신을 유기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6시간 남짓입니다. 시신을 대전에 유기한 이유가 있나요?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돈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밤새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이동했고 아침이 되기도 전에 살해에 유기했습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돈을 챙기기도 전에 피해자를 살해했거나 밤새 돈을 빼앗은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셈입니다. 경찰은 피해자 휴대전화 등으로 가상화폐를 이체하려고 시도했다는 일당의 진술을 확보하고 피해자 계좌 입출금 내역을 분석 중입니다. 이들의 행적도 의문투성입니다. 2, 3개월 전부터 피해자 동선을 파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사흘간 도주할 때도 현금만 사용하는 등 나름 치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납치극은 눈에 띄기 쉬운 서울 도심 주택가에서 벌였고 더욱이 납치할 때는 본인 명의의 차량을 이용해 동선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또 범행 차량에서 마취제 성분이 든 주사기가 발견됨에 따라
제3자 개입 가능성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네, 요즘 비를 본 지가 오래입니다. 특히 남부 지역은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맞았습니다. 내일 비 소식이 있지만 해갈엔 역부족이라 정부가 중장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안까지 나왔는데요. 더 심해지면 죽은 물이라 불리는 댐 밑바닥의 흙탕물까지 끌어쓰겠다는 겁니다.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전남의 주요 식수원인 순천의 주암 조절지댐입니다. 듬성듬성한 물웅덩이 사이로 황토색 흙바닥이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지는 가뭄 때문입니다. 남부 지역강 수량이 1973년 이후 50년 새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주요 댐의 저수율이 평소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부터 심각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광주 전남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중장기 가뭄 대책을 1단계는 광주 전남 6개 주요 댐 수위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질 경우 발동되는데 장흥댐 물을 주암댐으로 보내고 하수까지 재처리에 사용합니다. 가뭄이 더 심해지는 2단계가 되면 죽은 물, 사수까지 끌어다 쓰기로 했습니다. 사수 활용 방안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16만 톤을 확보할 수 있는데 광주시 하루 소비량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토작물 때문에 수질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고요. 쓰는 물 자체에. 환경부는 이달 안으로 4대강 보호 활용 방안이 포함된 가뭄 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가뭄과 산불은 지구 온난화가 몰고 온 현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상기온의 모기도 빨리 등장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9일이나 빨리 일본 뇌염주의보가 발령됐고 방역당국은 벌써부터 모기 유충 박멸에 나섰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방역팀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김포보건소 앞에 UV 전등과 방충망이 설치됩니다. 여기서 잡은 모기를 조사해 말라리아를 옮기는 얼룩날개 모기가 출현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이곳을 포함해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 50개 지점에 모기 채집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분류된 모기를 조사하는 기관에 보내서 감염병 예방에 됐는지 아닌지. 기온이 예년보다 높아지자 전국이 모기 비상입니다. 제주, 부산은 기온이 2도 정도 높은 탓에 일본 뇌염주의보가 작년보다 19일이나 빨리 발령됐습니다. 지자체들은 이미 지난달부터 정화조와 웅덩이에 약을 뿌리는 등 방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용기에는 살충제 5리터가 들어있는데 모기 성충 2만 마리를 없앨 수 있는 양입니다. 5월이나 6월 달 되면은 한두 마리의 모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수천 마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올 들어 해외에서 모기에 물려 감염병에 걸린 내국인 환자는 벌써 40명을 넘어섰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각종 규제의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자취를 감췄던 2030 세대들이 부동산 시장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대출 규제가 풀리자 서울 소형 아파트 위주로 매수에 나서기 시작했는데 호가도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이 아직 불확실한 만큼 무리한 투자는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백대호 기자입니다. 전용 45제곱미터 매물이 6억 7천만 원에 올라온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40대 남모 씨는 기존 가격에서 1,000만 원 깎아준다는 공인중개사의 말에 매입을 결심했지만 30분 만에 포기했습니다. 집주인이 금액을 깎아주기는커녕 입주분담금 2,500만 원까지 추가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30분 만에 금액이 3,500만 원에 뛰었습니다. 호가 올랐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직접 겪으니 당황스럽네요. 서울 곳곳에서 소형 평형을 중심으로 매매 호가가 뛰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연 4%대 금리로 빌려주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신설된 데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규제 지역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최대 80%까지 허용하는 등 청년층 자금 조달이 쉬워진 영향입니다. 실제로 지난 2월 2030 세대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은 31.96%로 2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소형 평형 거래가 20, 30대를 중심으로 활기를 띠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울 전체 시장이 활성화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전문가들은 서울 소형 아파트 중심의 호가 오름세가 이어지더라도
고금리와 경제 침체 전망이 여전한 가운데 젊은 층의 공격적 매입은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청소년들이 공부할 때 자주 마시는 커피나 에너지 음료에는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어 한두 캔만 마셔도 하루 섭취량은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의존도가 높아지는 데다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뼈 성장에 좋지 않아 자제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식약처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학원가에서 만난 중학생들은 어른들처럼 커피를 즐겨 마신다고 말합니다. 하루에 한 잔? 한 잔 반 정도? 시험 기간엔 더 많이 마십니다. 학교 끝나고 나니 밤에 먹게 돼요. 시원하고 잠이 깨는 느낌이 그냥 들어요.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엔 적게는 60mg, 많게는 200mg의 카페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의 하루 최대 섭취 권고량은 150mg입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이 에너지 드링크 한 캔을 컵에 따라 보면은 이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청소년 카페인 하루 권장량의 3분의 2가 들어있어서 이 2캔 이상 마시게 되면은 기준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고카페인 음료를 일주일에 3번 이상 마신 청소년은 2015년 3.3%에서 4년 새 4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면 신경 과민과 불면증은 물론 칼슘 흡수를 저해하기 때문에 뼈 성장에도 나쁩니다.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이 카페인에 의존하게 되고 이 성장기의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식약처는 카페인 과다 섭취 주의 문구를 부착한 학교 주변 편의점을 기존 314곳에서 695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대화하는 인공지능, 챗 GPT 때문에 기업들이 비상입니다. 모든 정보를 오픈해서 학습하는 AI인 만큼 직원들이 사용하면서 회사 기밀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검색 알고리즘을 뛰어넘을 새 혁신 기술을 아예 안 쓸 수도 없고 대안은 없는지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도자료를 각색한 문서 내용으로 챗GPT에 간략한 보고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순식간에 문서를 요약한 메모가 나왔습니다. 업무 지식을 챗GPT에 물어보는 직장인도 많아졌습니다. The emergence of this new generation of AI is opening up huge amounts of opportunities. 문제는 챗GPT의 대화 내용이 모두 제작사로 전송된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프로그램 설계 오류를 해결해달라, 회사의 핵심 전략으로 발표 자료를 만들어달라는 등의 질문을 할 때 관련 내용을 업로드하는데 사내 기밀이 그대로 유출될 수 있습니다. 첨단 기업일수록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챗GPT 이용자 160만 명 조사 결과 6.5%가 대외비 등 민감 정보를 입력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은 챗GPT 이용 규칙을 만들거나 내부 인트라넷에서만 사용하게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문자 형태로 뭔가를 입력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필터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작점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진행을 하고 있고, 다만 전면 차단보단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업무 효율 면에서 챗GPT의 장점이 더 크다는 판단에 섭니다. 물어본 거 저장하지 않겠다. 대학관계로 이걸 해결해야지 사용하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전문가들은 사용 전에 사내 승인을 받고 서비스 제작사와 비밀 유지 계약을 맺을 것을 권고합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지난 한 달간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된 한미 실기동 훈련 전사의 방패가 내일 모두 마무리됩니다. 이번 훈련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한미일 3국의 해상연합훈련이 오늘 제주 남쪽 공해상에서 진행됐는데 미국의 항공모함 니미츠호도 참여했습니다. 이번 훈련의 내용과 의미를 구민성 기자가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미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을 중심으로 제11항모 강스탐 소속 함정들과 우리 군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 구축함 최영함이 줄지어 기동합니다. 지난주 한미연합 해상훈련에 이어 북핵 위협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한미일 연합 대잠수함 훈련이 이틀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미일 참가 전력과 함께 대잠전 훈련, 수색 구조 훈련 등 한미일 훈련을 실시합니다. 한미일 3국의 해상 합동 대잠 훈련은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이번 훈련은 잠수함처럼 음파를 발생시키는 수중 무인 표적을 북한 잠수함으로 가정하고 한미일이 이를 탐지 추적, 정보를 공유한 뒤 요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과 핵 어뢰를 비롯한 북한의 공격 수단 다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분석됩니다. 한미가 대응이 어려운 형태로 가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다양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서 다양한 형태의 대응 능력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일은 또 해상사고 대응을 위한 수색 구조 훈련도 7년 만에 실시했습니다. 지난 정부 당시 약화됐던 한미일 안보협력 정상화와 더불어 비군사 분야인 수색과 구조까지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라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우리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2030년 세계 박람회 개최지는 오는 11월에 발표됩니다. 엑스포 실사단이 신청지인 부산의 입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어제 방한해서 앞으로 엿새 동안 머무를 예정이죠. 오늘 저녁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찬을 주재했고 부산에선 드론 1,500대를 동원한 라이트쇼도 펼쳐졌다고 합니다. 먼저 황선영 기자의 보도 보시고 유치의 핵심 관건이 뭔지 이어서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실사단 방한 이튿날,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오전부터 실사단이 묵는 숙소로 찾아가 유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오후엔 외교부 장관을 시작으로 국회의장과 한덕수 총리도 실사단을 만나 설득전을 벌였습니다. First time, very exciting, great experience.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모든 정부기관은 엑스포 실사단의 방한 일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서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모두 엑스포 세일즈맨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저녁엔 실사단을 청와대 상춘제로 초대해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상춘제 공식 만찬은 취임 후 처음입니다. 한국과 부산 엑스포의 개최 역량과 함께 차별화된 경쟁력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is ready. 부산에선 지난 1일 드론 1,500대가 동원된 엑스포 유치 염원 라이트쇼를 시작으로 실사단을 맞을 준비가 한창입니다. 5,000명 환영 인파가 모일 부산역 앞에는 무대와 홍보 부스가 설치됐고 엑스포 예정 부지인 북항 인근의 보수 공사도 마무리됐습니다. 우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 사람들도 많이 왔으면 좋겠고 모든 거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실사단은 자연과의 지속 가능한 삶이라는 부산 엑스포의 슬로건에 따라 을숙도 생태공원을 탐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날인 6일엔 대규모 불꽃놀이 관람으로 실사단의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엑스포가 열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유독 공을 들이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와 경쟁하는지 그리고 유치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정부가 유치하겠다는 엑스포가 어떤 겁니까? 네, 엑스포는 5년마다 열리는 월드 엑스포, 즉 등록 엑스포와 그 사이사이에 열리는 인정 엑스포로 나뉘는데요. 이번에 유치에 성공하면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등록 엑스포가 됩니다. 이 등록 엑스포보다 위상이 한 단계 낮은 인정 엑스포는 주로 개도국들이 도전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유치했다던 엑스포와 이건 뭐 다른 거군요. 네, 맞습니다. 1993년에 개최한 이 대전 엑스포나 2012년 여수 엑스포는 인정 엑스포였고 2010년 상하이 엑스포나 2025년에 열릴 오사카 엑스포가 이 등록 엑스포입니다. 등록 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행사로 꼽히는데요. 이 부산이 선정되면 한국은 프랑스, 미국, 일본 등과 함께 이 3대 행사를 모두 개최한 7번째 나라가 됩니다. 그런 만큼 이 개최의 경제적 효과도 상당히 크겠군요. 네, 직전에 열렸던 두바이 엑스포의 경제 효과는 이 43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치위는 부산 엑스포의 경제 파급 효과를 60조 원 이상으로 추산했는데요. 올림픽이나 월드컵의 2~3배 수준입니다. 6개월 동안 열리고 그동안 전 세계 정상들과 글로벌 CEO들이 부산을 찾게 됩니다. 예. 개최의 장소는 우리가 제공하지만 초청하는 국가에서 그 경비를 전부 대면서 각 국가 간을 만들기 때문에요. 우리가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는 개최 효과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높은. 그렇군요. 유치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겠는데 어떤 나라와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탈리아, 로마, 우크라이나, 오데사와 이 사우디의 리야드가 경쟁 후보인데요.
이탈리아는 2015년 밀라노 엑스포 개최국이었고 예.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으로 시설이 많이 파괴돼서 불리하다고 해도 이 사우디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엑스포는 171개 회원국이 한 표씩 행사하는데 이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는 이미 70여 개국이 공개 지지를 선언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무기명 비밀 투표여서 이들이 실제로 사우디를 찍을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지하기로 한 나라들이 약속한 대로 찍어주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군요. 네, 그런데 이 사실 비밀 투표가 우리에게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2010년 엑스포 때만 봐도 우리 측 예상보다 실제 득표수가 20표 정도 덜 나와서 이 상하이가 최종 승자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도 우리 기술력이나 민주주의, 인권 같은 가치를 내세워서 사우디와 차별화하고 있고 또 삼성과 SK, 현대차 같은 대기업 총수들도 각국을 돌면서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자, 그럼 그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네, 11월 말에 프랑스에서 본투표가 열립니다. 이 3분의 2 이상 지지를 얻지 못하면 2개 국가가 남을 때까지 최저 득표국을 계속 떨어뜨립니다. 이 최종 둘이 남으면 많은 표를 얻은 곳이 유치 자격을 얻습니다. 예, 뭐 사우디가 물론 만만치 않게 보입니다만 우리 기업들도 열심히 뛰고 있다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죠.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 법원 출석을 앞두고 뉴욕 맨해튼은 마치 폭풍 전야 같다고 합니다. 뉴욕시는 혹시 모를 소요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초유의 사건에 미국 여론은 둘로 갈라졌는데 특히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공화당 내 트럼프 입지는 더 공고해졌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뉴욕 맨해튼 법원 앞. 경찰들이 바리케이드를 옮기느라 분주합니다. 트럼프 타워 건물 주변에도 경찰들이 배치됐고 인근 도로는 폐쇄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을 앞두고 폭력 시위가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하는 겁니다. And so they're trying to bring him down with everything they can. They're trying to grasp at straws and strings. 지지자들은 트럼프의 여러 의혹이 모두 정치 탄압이라며 뉴욕 시내 곳곳에서 기소 반대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Gearing up for a battle. You know, this is something that obviously we believe is a political persecution and that. 미국 역사상 대통령에 대한 첫 기소에 여론은 극명하게 양분됐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의 88%는 기소가 맞다. 공화당 지지자 중 62%는 기소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공화당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트럼프는 당 경선 후보 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로도 떠올랐습니다. 정치적 반격을 노리는 트럼프는 우리 시간으로 모레 법원에 출석한 뒤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에서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카페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침공을 지지하는 유명 군사 블로거 1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당국은 20대 여성을 용의자로 붙잡았고 우크라이나를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꽃이 번쩍하더니 건물 유리가 산산조각 납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카페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강력 폭약 TNT 200g 규모가 터진 것으로 보입니다. Надо бежать, и мы побежали. Вот, а те, кто были рядом, конечно, они уже там окровавленные убегали. Там же еще и стёк. 숨진 남성은 56만 명이 넘는 독자를 보유한 유명 군사 블로거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해왔습니다. 지난해엔 우크라이나 점령지 불법 합병 행사에 직접 참석해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Всех победим, всех убьем, всех кого надо ограбим. Все будет как мы любим. 사고 직전 이 블로거가 카페에서 팬 100여 명과 만나고 있던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한 여성이 석고상을 선물했는데 그 안에 폭발물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26살 여성 용의자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배후로 의심하며 비난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내분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8월 극우 사상가 두긴의 딸이 차량 폭발로 숨졌을 때도 우크라이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1960년대 영국 런던은 팝아트를 탄생시키며 오늘날 대중문화의 근간이 됐습니다. 올해 한영수교 140주년을 맞아 현대미술의 거장 호크니를 비롯해 당시의 시대 정신을 담은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물결의 움직임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며 빛을 반사하는 물. 이를 화폭에 담고 싶었던 데이비드 호크니는 자신을 매혹시킨 소재인 물을 벽에 거는 작품으로만 두지 않았습니다. 유화를 사용하고 1972년 뮌헨 올림픽 등 각종 행사와 영화 홍보 포스터로 수영장을 표현하거나 이번 전시에서는 석판화와 거울을 이용했습니다. 스윙인 런던 시대의 런던은 너무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작품들이 많이 샘솟았던 호크니와 그 당시에 함께 활동했었던 1960년대에 영국을 이끌었던 팝 아트 대가들의 작품을 엄선해서 막대 사탕을 든 보디빌더와 우스꽝스러운 포즈의 여인. 진지하고 심각했던 예술에 위트와 쉽게 찍어내는 대량 생산으로 팝아트를 창시한 리처드 해밀턴과 비틀즈 앨범 커버부터 광고 포스터까지 60년대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 14명의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And I think, exhibitions like this give them an opportunity to see firsthand, to understand each other better through looking at their artworks, looking at the ideas behind them, and understanding and trusting each other better. 편견과 관습을 깨며 새로운 도전과 창의의 문화를 꽃피운 스윙잉 런던의 정신이 2023년을 살아가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걸작 변호의 절정은 전설적 스턴트맨 야키마 캐너트가 연출한 바로 이 전차경주입니다. 반세기를 더 지난 지금 컴퓨터 그래픽도 감히 흉내내지 못할 박진감이 넘치죠. 사악한 로마 장군 메살라는 바퀴에 튀어나온 톱니로 다른 마차들을 부숩니다. 전쟁에서 쓰는 흉기를 경기장에 버젓이 달고 나온 것은 권력의 주인 자만의 특권이자 반칙입니다. 그는 배너마저 톱니로 몰아붙여 해치려다 자멸합니다. 그를 무너뜨린 건 무분별한 탐욕과 폭주였을 겁니다. It isn't over, Judah. It goes on. It goes on. The race. 서사시 오디세이아에는 외눈박이 식인 거인족 키클로페스가 등장합니다. 거칠고 오만불손하며 제멋대로 괴력을 휘두릅니다. 신들의 신 제우스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는 외골수의 상징이죠. 그러다 한눈마저 오디세이에게 잃고 맙니다. 머릿수의 힘으로 내달리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대통령 고유 권한까지 제한하고 통제하는 지경까지 서슴없이 침범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 청문회와 표결을 거쳐 임명하도록 헌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에 대법원장 추천위를 만들어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도 그렇게 하는 법안을 내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 대통령 보고를 폐지하는 법안 역시 상위법인 헌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심지어 대통령의 외교 협상 권한까지 통제하는 위헌적 법안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남는 쌀을 해마다 국민 세금으로 사들이는 양곡관리법을 일방 처리한 바 있습니다. 파업은 자유롭게, 파업 손해배상은 어렵게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야당에 유리하게 바꾼 방송법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기네 비리 혐의 대표와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키더니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은 통과시킨 것 역시 다수의 막무가내 그 자체입니다. 그래놓고 국민의힘 의원은 잡범, 자기 편은 정치 탄압이라고 도리어 목소리를 높입니다. 오죽하면 지난 대선 때 선관위가 내로남불 현수막이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며 금지했겠습니까?
민주당은 서울, 부산 보궐선거부터 대선 거쳐 지방선거까지 선거를 앞둘 때마다 다짜고짜 잘못했다며 허리를 굽히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뿐 또다시 보란듯 입법 폭주의 가속 페달을 밟아대고 있습니다. 태양까지 날아오르려다 결국 날개가 녹아 추락한 그리스 신화의 이카로스처럼 말입니다. 4월 3일 앵커의 시선은 사성자박이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화재 사고가 비상입니다. 그래도 이번 주에는 건조함을 달래줄 단비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 밤부터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도 누그러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 제주에서 시작돼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목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12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최고 40에서 60mm가 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흠뻑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인 내일 낮까지는 약간 덥겠는데요. 청주와 서울이 22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도 대구와 전주가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4월 3일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